안녕하세요, 목군입니다. 오늘은 카프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카프카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요. 링크드인에서 이제 개발하고 난 다음에 뭐 잘 돌아가니까 아파치 재단에 이제 기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 분산된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 이거 빼고 분산돼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노드로 돌아간다 라는 얘기고, 이벤트 스트리밍,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어딘가로 전달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구성 및 효율적인 디스크 사용. 카프카는 디스크에다 저장을 하는데요. 운영체제가 디스크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디스크에 저장을 하더라도 느리지 않다고 합니다. 신뢰성 있는 메시지 전달. 메시지는 이제 키밸류 형태로 되어 있고요. 키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밸류는 이제 꼭 넣어줘야 되는 거고, 카프카에 저장이 됐으면 반드시 가져올 수 있다. 신뢰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디스에서 설명드렸던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확장성, 고가형성, 클러스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를 추가해가지고 확장도 가능하고요. 데이터들이 복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노드가 죽어도 다른 노드가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랜잭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빠르다고 하네요. 링크드인에서 카프카를 왜 개발하게 되었는가? 이 지금 그림이 링크드인에서 카프카를 개발하기 이전의 아키텍처거든요. 딱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하죠. 큐가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앱에다가 뭔가 이렇게 막 계속 전달을 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아무튼 엄청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카프카를 개발한 이후에는 아키텍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약간 이 부분도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단순화시켰죠.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아무튼 엄청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버가 되겠죠. 각각의 서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생산해내서 여러 가지 스토리지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들과 이런 다른 시스템들이 이 카프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안에 들어있겠죠, 카프카가? 그리고 이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뭐 쓰고 읽고 하는 애들도 뭐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간의 전달을 비동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카프카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 의존도가 엄청 낮아진 거죠. 이런 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카프카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면서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카프카의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카프카의 내부 구조는 아니고요. 카프카는 뭐 이렇게 쓰이더라라고 하는 건데,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이제 생산하는 웹서버나 뭐 기타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걔네들이 이제 카프카에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카프카에서 컨슈머, 얘도 뭐 또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스케줄러나 뭐 서버라고 볼 수 있겠죠. 컨슈머가 데이터를 가져가서 어떤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 보면은 카프카가 컨슈머한테 이제 보내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내주는 게 아니라 컨슈머가 폴링으로 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갖고 폴링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카프카가 성능이 얼마나 좋길래 이게 이렇게 대세가 되었는가 보시면은, 둘 다 이거는 이제 프로듀서의 성능이고 이거는 컨슈머에서의 성능인데, 프로듀서 한 대, 컨슈머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답니다. 카프카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내는 게 아니라 합쳐가지고 보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50개를 합쳐서 보냈다라는 거고, 이건 하나씩 보냈다. 그리고 RabbitMQ, ActiveMQ라는 것에 대한 성능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딱 봐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이만큼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카프카도 뭐 하나씩 보낼 때도 성능이 뭐 더 좋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지는 않고, 이렇게 하나씩 보내다가 메시지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성능상의 이점을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50개씩 합쳐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50개씩 합쳐가지고 보내는 코드를 만들 때는 만약에 혹시나 모르니까 타임아웃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뭐 1초 안에 50개가 꽉 안 차면은 그냥 50개 꽉 안 차더라도 보내도록. 오른쪽 거는 컨슈머의 성능인데 뭐 그냥 딱 봐도 뭐 넘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그림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컨슈머가 한 대이고 프로듀서가 한 대일 때 그때의 성능이 이 정도라는 거고, 당연히 이거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카프카의 이제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토픽과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프로듀서는 메시지를 카프카한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 토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레디스도 똑같죠. 그래서 프로듀서가 여러 토픽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 컨슈머도 여러 토픽에서 메시지를 받아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설명을 드리면은 토픽에 파티션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파티션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파티션 안에는 이렇게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메시지 안에 밑에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0, 1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가 옵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0, 1, 2, 3, 4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겠죠. 0, 1, 2, 3, 4 이렇게 5, 6, 7, 8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텐데 이게 옵셋이고 프로듀서는 서로 다른 파티션에다가 메시지를 퍼블리시 할 수 있어요. 파티션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파티션별로 라운드 로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컨슈머가 지금 파티션 하나하나 이렇게 1대1로 매칭되어 있잖아요. 컨슈머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컨슈머 이 특정 토픽을 이제 다루는 컨슈머들을 컨슈머 그룹이라고 하고 이 컨슈머 그룹에서 만약에 컨슈머 A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컨슈머 B가 혹은 컨슈머 C가 컨슈머 A가 가지고 오고 있던 이 파티션 1에 대한 거를 컨슈머 B로 가져오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될까요? 파티션 1에서 컨슈머 A도 가져오고 컨슈머 B도 가져오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그 네트워크 IO에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잡큐에다가 집어넣고 잡큐에 있는 거를 워커 스레드가 하나씩 가져가서 처리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파티션 하나하나를 이제 잡큐라고 생각하고 이 컨슈머가 스레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파티션 1번에 있는 0번 메시지를 컨슈머 1이 먼저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0번을 가져갔고 그러고 나서 컨슈머 B가 1번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컨슈머 A가 처리가 뭐 엄청 느렸어요. 그러면 컨슈머 B가 이 1번 메시지를 먼저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0번이 처리되겠죠? 순서가 이제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션 하나에 컨슈머 하나 이런 구조는 이제 가능한 거고요. 파티션 하나에 컨슈머 2개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파티션 2개를 컨슈머 하나가 가져간다.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게 한 가지가 파티션 1, 2, 3 이렇게 3개 있잖아요.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이거를 2개나 하나로 이렇게 줄이지 못해요. 늘릴 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파티션 하나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세그먼트라고 하는 건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파티션에서 그 메시지를 이제 디스크에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디스크에 저장할 때 저장되는 파일 이름을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액티브 세그먼트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요 이제 세그먼트 파일에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삭제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 로그 같은 거 쓸 때 로그 파일을 하나에다가 막 몇백 메가 몇 기가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혹은 용량별로 이렇게 파일을 쪼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런 정책에 의해서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7일 이상 지난 건 삭제라 그러면 이 뒤에서부터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가 들어오면 가장 마지막 세그먼트 파일에다가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 세그먼트 파일들은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컨슈머에서 메시지를 가져가서 처리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처리 못한 부분부터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카프카는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옛날 버전에서 이렇게 동작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최신 버전에서 이렇게 동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리더하고 팔로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갖고 온 거라서 다른 거는 보지 마세요. 일단 리더하고 팔로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카프카는 노드가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노드 중에 어떤 거는 리더고 어떤 거는 팔로워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파티션별로 얘는 리더일 수 있고 그러니까 파티션 1번이 있다고 치면 그거는 얘가 리더인데 파티션 2번은 얘가 리더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마 골고루 분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노드만 모든 파티션에 대한 그 리더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림 보면은 브로드캐스트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브로드캐스트 되는 게 아니라 최신 버전은 팔로워가 리더한테 가져갑니다. 팔로워가 리더한테 내놔하고선 데이터를 가져가서 동기화가 다 끝나면은 동기화 다 됐다고 리더한테 알려주고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라이트하는 얘는 이제 퍼블리셔죠. 프로듀서는 팔로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리더한테 보내게끔 되어 있고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리드를 할 때 이제 컨슈머가 팔로워한테 받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버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프카가 주키퍼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뭐냐면 이 노드가 다 지금 동등하잖아요. 누가 리더고 누가 팔로워인지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또 새로운 리더를 선출할 때도 써야 될 거고요. 그런 용도로 주키퍼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건 앞으로 이제 주키퍼는 많이 쓰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주키퍼에 대한 설명은 뭐 자세하게는 안 드릴게요.
아무튼 분산된 환경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일관된 읽기, 뭐 락, 뭐 이런 것들 다 지원하는 그런 뭐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듀서도 리더가 누군지 팔로워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서브스크라이버도 알아야 될 거고요. 여기 서브스크라이버가 컨슈머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보면은 주키퍼랑 통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브로커라고 하는 거는 카프카 클러스터 안에 있는 뭐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로커는 파티션을 포함하고 있고 파티션이 세그먼트 파일을 생산하고 있다. 뭐 이런 관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로커는 그냥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프로듀서가 뭐 얘한테도 보낼 수 있고 얘한테도 보낼 수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주키퍼랑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자기 토픽과 파티션에 맞는 브로커를 찾아가지고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신 버전의 카프카는 주키퍼를 사용하는 대신에 크래프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주키퍼를 띄우시면은 주키퍼를 이제 안 깔아도 되니까 배포하고 운영이 이제 더 쉬워진 거죠. 그리고 확장성이 10배 이상 좋아졌대요. 그래서 크래프트 쪽을 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주키퍼가 그 확장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멀티스레드 강의가 이제 끝났거든요. 멀티스레드에 대한 부분만 이제 알려드리니까 약간 좀 이 지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멀티스레드 이론이 끝나고 몇 가지 유명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서 그 프로젝트들을 멀티스레드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 봤고요. 멀티스레드 강의는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다음 강의로 다음 주제를 뭘로 할지 지금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결정을 해서 다음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